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과 만평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생산 휴대폰에 서명하는 한국과 인도 정상이라는데 인도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사인을 하는 문 대통령 뒤에 흐뭇하게 웃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원구성 협상 또 불발이라고 하는데요. 20대 하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계속 난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각 당 모두 내용을 앓고 있기 때문일까요? 미국, 김정은 베트남의 기적을 보라라고 했어요. 북한을 거쳐서 지금 베트남을 방문하고 있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그 뒤로는요, 호찌민이라고 하는 베트남의 영웅이 상이 그대로 있습니다. 한때는 적대국이었습니다만 지금은 경제 번영을 통해서 미국과 우호적 관계를 보이고 있는 베트남, 북한의 모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군 장성 또 부하여건 성추행이라고 하는데 깔끔하게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잇따라서 군 내부에서 장성들의 성추행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당, 야당 5만 원 특활비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여당, 야당 색깔은 좀 달라 보이는데 특활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똑같은 색인 것 같습니다. 복귀 전 국민이 부르실 때까지 안철수 전 대표가 은퇴를 시사했습니다. 꼭 불러야 오냐라고 홍준표 전 대표는요. 본인이 필요하다면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조대진 민주당 국민통합위 부위원장, 변한병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 그리고 한웅 평화당 법률지원단 부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사건 소식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시아나도 불법 외국인 임원 국토부 알고도 묵인했다라고 하는데요. 대한항공에 이어서 아시아나 항공에서도 외국인 임원이 불법적으로 사회 이사를 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외국 국적의 임원을 두면 안 된다는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미국 국적의 박모 씨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사회이사 겸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이다. 조현민 전 전무와 똑같은 법 위반 사례로 면허 취소 처분까지 가능한 사안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명주 국토부 과장은요, 시간이 오래된 일인데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이 어떤 경위로 박 씨를 등기 임원으로 했는지 당시 국토부의 해당 부서의 일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박 씨가 아시아나항공의 등기이사로 재직했던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항공법에 외국 국적 임원의 재직이 적발되면 반드시 면허를 취소토록 규정되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잠깐 임의적 취소 사유로 바뀌었다가 다시 필수 취소 사유로 포함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문제 삼지 않는다는 국토부의 해명은 굉장히 상식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입니다. 윤경호 의원님, 진에어에 이어서 아시아나항공에서도 외국인이 국내 국적 항공사의 등기 임원 또는 이제 사회이사가 된다. 이거는 반드시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라는 게 이 법에 나와 있거든요. 예. 이거를 국토부 관리가 눈 감아줬던 것일까요?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두 법에 지금 관련 규정이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적항공사에 대한 보호 차원이고 항공산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외국 자본에 이걸 개방하는 거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건데 그런 법의 취지를 따지자면 사실 예외 없이 규정에 이걸 위반할 경우 취소토록 했다면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겠죠. 그러나 방금 김앵커가 기사에서 잠시 소개를 했듯이 법 규정 자체가 행정관청이 임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은 2012년 이후에는 위반할 경우에 취소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또 의무 규정으로 다시 또 바뀌었군요. 그렇습니다. 진에어의 조현민 딸인 조현민 이사가 외국 국적이면서 등기이사로 재직했던 이 기간을 적용하자면 이건 제재를 가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는 지금 박모 씨가 재임을 했던 기간이 2010년 이전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 규정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게 문제인데 항공산업이든 어느 것이든 간에 법의 취지대로 하자면 행정관청이 이렇게 재량권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재량권을 탄력적으로 부여하는 건 맞지 않죠. 규정대로 일단 조치를 취하고 이 규정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거면 사실 행정소송을 하는 절차를 취해야 되는
예. 그게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국적항공사는 일반 우리가 이제 소비자 제품이었으면은 소비자들이 불매 운동을 통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어떤 타격을 줄 수가 있는데 이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이 국적항공사는 안 탈래 안 탈 수가 없어요. 소비자들이 불만이 있어도 타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독과점 기업이고 특혜를 받아요. 그에 걸맞게 외국인들이 등기임원이나 사회이사를 못하도록 막아놓은 이유가 있는데 이 항공사들이 그것을 악용을 했고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될 국토교통부는 눈 감아줬다. 예. 이게 전형적인 이 유착관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산업의 독과점 성격 예. 때문에 사실 항공산업 출신의 인사들이 서로 국토부 쪽과 연결을 갖는 예. 반대로 국토부의 항공 쪽 정책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항공산업에 퇴직 후에 예. 와서 보호막처럼 일을 하는 예. 서로 어찌 보면 먹이사슬이 형성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칼피아니 아시아나를 뭐 빗대서 무슨 피아니 뭐 이런 예.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지나칠 경우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그들만의 세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경우는 사실 국토부의 항공정책을 담당했던 과거에 예. 담당했던 이들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느냐라는 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예. 항공업계의 뿌리 깊은 잘못된 관행이 다시 또 드러난 것은 아닌지 좀 철저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이 주말에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가면을 쓰고 이 오너 일가에 대한 퇴진 집회를 열었는데요. 그렇지만 손톱 모양으로도 누가 누군지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가이포크스 가면을 쓰긴 했습니다만 이걸로는 익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측의 보복이 두렵다. 가면을 쓴 것도 모자라 모자를 눌러 쓴 A씨는 회사가 직원의 손톱 모양 또는 액세서리만 보아도 누군지 알아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만 해도 그룹 정이 온갖 회의와 압박을 가했다.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지 겁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죠. 가면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잃을 게 많기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 직원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어떻게 해서라도 노조를 만들려고 하지만 항공사 직원들은 조직화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단체 카톡방에서 가면을 쓰지 말고 집회에 나가자는 의견도 있지만 불이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훨씬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양면성을 좀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가면을 쓰는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두려워하는 직원들의 마음, 그 마음을 헤아릴 필요가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가진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잃고 싶지 않다라는 두려움 속에서 이 가면을 쓴 거 아니냐. 너희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혜택받은 사람들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양가적인 평가가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조 부위원장님은 어느 쪽에 좀 일단 약자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그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사측으로부터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예. 그리고 항공 사업이 일단 공익 사업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단체 행동권이 좀 제한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단체 행동권을 행사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얼굴을 뭐 가면 뒤에 가려져 있다라고 이렇게 숨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예. 어떻게 보면 그 갑에 대해서 정당한 힘이 없기 때문에 단체로서 이렇게 뭉쳤다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예. 물론 이제 일부에서는 그래도 정규직이고 뭐 비정규직보다는 더 나은 처우 있는데 또 불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런 그 가면 뒤에서라도 숨어서 이렇게 단체를 이루어야 되는 그 절박감 자체를 조금 더 먼저 약자의 예. 관점을 좀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변환봉 우리 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약자가 될 수밖에 의리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너가 나보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네가 하는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은 예. 조금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 문제 자체를 놓고 봐야 될 것이고 이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그 어려움을 갖고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그 피해자들 상대로 너희들도 충분히 가졌으니까 문제를 제기하지 말아라. 이것은 전혀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평가가 같이 이제 공존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양혜원 사건의 스튜디오 실장이 북한강에서 투신을 좀 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어제 오전 9시 20분쯤 남양주시 관내에 있는 미사대교에서 양 씨 사건의 피의자인 A씨가 투신한 것으로 추정돼 인근을 수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마포경찰서에서 6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추가 피해자가 등장한 데다 최근 모집책 최모 씨가 구속돼 부담을 느낀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스튜디오 실장에 대한 유포 단서가 꽤 잡힌 상황이어서 심적 부담을 느낀 듯하다라고 경찰 관계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대진 부위원님, 지금 이 스튜디오 실장이 피팅 모델을 모집한다고 해서 여성들을 모집한 뒤에 문을 걸어 잠궈 놓고선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음성적인 사진들을 찍고 그것을 몰래 유포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렇죠. 한때는 이 양혜원 씨 쪽과 돈이 궁에서 찾아온 것이다 제발로라는 얘기까지 서로 공방이 오갔거든요.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앵커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금 뭐 투신한 사람이 그 스튜디오 실장으로 지금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그 근처에서 차량도 발견됐고 그리고 이제 수사를 앞두고 있었던 그 심적 부담감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지금 이 스튜디오 실장 같은 경우는 5번 이제껏 조사를 받았고요. 이번에 이제 6번째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최초 유포자로 지명되었던 사람이 이제 구속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억울함을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었지만 본인도 구속될지 모른다는 이런 좀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증언들 그리고 계속 피해자가 또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조사를 거듭하면서 피해자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아마도 본인의 얘기보다는 경찰이 피해자 쪽의 입장을 더 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경찰이 이제 공정하게 조사는 했겠지만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들이 더 많아지다 보면 더 압박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볼 때 본인이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다는 그런 강박적인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투신을 한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시신을 발견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그 뛰어내린 게 맞다면 얼마 전에 비도 많이 왔고 또 수심이 빠른 곳이라서 사망할 가능성도 꽤 높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죠. 그러니까 이 스튜디오 실장이 투신한 이유가 본인이 이제 어떤 여러 이제 본인의 범죄 행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압박감 그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왜 내 얘기를 믿어주지 않는 거야? 난 좀 억울하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주변에 털어놓은 걸 보면. 사실상 근데 그분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는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너무 억울하다 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케이스는 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사 과정에서 물론 제가 이 케이스를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시면 좋겠는데 오히려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자살을 시도할 경우에는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말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뭔가 증거가 없고 어떤 극한 상황에 몰리다 보니까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히려 또 좀 색안경을 끼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을 염두에 두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제 언론에서 워낙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 아까 조대진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한 것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 않을까. 또한 이게 또 너무 또 사회적으로 너무 내가 모든 책임을 다 떠안게 되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좀 부담감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사는 계속 돼야겠죠. 이제 진실 여부는 이제 계속 밝혀야 되니까요. 그 밑에 기사입니다. 검찰이 드루킹에 2년 6개월 구형을 요청했고요. 25일 날 첫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공범인 서유기 박모 씨와 둘리 유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 솔본 아르타 양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근 대변인, 이게 사실 드루킹 문제는 바른미래당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이제 이 수사를 촉구했던 부분인데 어찌됐든 검찰의 구형 얘기가 있었고 이제 첫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구형량이 어떻게 글쎄요, 마음에 든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적절성을 좀 띠고 있다고 보시나요? 우선 지금 특검이 수사를 다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드루킹의 그 1차 구형에 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했고 검찰이 기소를 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지금 현재 특검이 수사를 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속속 내용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 어제 제가 뭐 논평도 내긴 했습니다만 김경수 의원의 그 팬카페 있지 않습니까? 팬카페 운영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드루킹이라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면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과의 관계가 일반적으로 뭐 그냥 도와주려고 하는 정치 브로커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폄하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훨씬 넘는 게 아니냐. 그 만남 횟수도 있고 그다음에 킹크랩의 그 시연 현장에도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팬클럽의 운영자다. 그러면 특정 정치인의 팬클럽 운영자를 의원이 모를 수 있나? 그런 또 합리적 의심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또 인사를 청탁한 이런 관계들도 있고
돈을 뭐 주고 받았다는 이런 또 의혹들도 있고 이런 관계들로 봐서 특검이 그 드루킹과 김경수 지금 현 지사죠. 경남지사. 그다음에 소개했다는 송인배 지금 현재 정무비서관. 이 관계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됩니다. 그것이 국민적 의혹인 거죠. 왜? 일반 사인들 간의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에서 그 여론을 조작한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이건 민주주의 파괴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낱낱이 다 밝혀진 이후에 뭐 재판이 지금 2년 6개월 이걸로 끝날란지 아니면 또 특검에서 다른 걸로 기소가 돼서 병합이 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이 검찰 구형 그리고 선고가 있은 다음에 이제 특검으로 아예 넘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절차가? 지금 이제 특검에서는 뭐 수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김경수 지사하고의 관련성을 이제 밝히는 것이 특검에서 그렇게 이제 밝혀야 될 부분인 것이고요. 새롭게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범죄가 있다라고 하면 뭐 새로이 기소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대로 계속 가는 건가요? 동시에 두 개 수사가 같이 가나요? 동시에 같이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법적으로 뭐 장애가 있거나 제한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겠고요. 이 사건 지금 검찰의 구형량을 보면 우리가 형법 제314조 2항에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돼 있고 보통의 검찰이 구형을 할 때는 사실은 그 뭐 관례라고 표현을 해도 맞는 말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법률이 정한 그 형의 최고를 구형하는 것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제 그게 원칙이거나 관례일 텐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법이 5년 이하로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6개월을 했다라는 것은 약간은 좀 관대하게 구형을 했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특검은 또 뭐 경남지사하고의 관련성을 계속 밝혀서 이제 수사를 진행하면 될 것이고요. 근데 사실 이제 드루킹이 지난번 마지막 공판에서도 그런 진술을 했습니다만은 네이버가 문제다. 네이버가 당시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릴 때 그것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이 없었다. 이용자 약관에 그런 내용은 없었다. 이제 와서 나를 그것으로 처벌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궤변 아닌 궤변을 털어놨는데 사실 드루킹의 주장을 우리가 뭐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네이버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가 갑자기 또 쑥 들어가 버렸어요. 이대로 그냥 가는 건가요? 이 터전이 사실 온라인 포털이기 때문에 네이버의 책임은 뭐 지워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네이버는 사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 해야 합니다. 비록 예를 들어서 언론사에서 만든 뉴스를 갖다가 거기에 게재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시중에서 돌고 있는 거라든지 댓글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더더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저는 이 드루킹 사건 앞으로 특검의 조치가 더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거를 찾아내는 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정치 브로커인 걸로 그렇게 알았는데 지금 우리 김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김경수 의원과의 다른 관계가 점점 드러나는 거라든지 결국 그 문제는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이걸 감추려고 하느냐. 사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검찰의 구형 뭐 있었고 이제 법원에서 25일에 지금 재판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특검으로 넘어가서 특검에서 다시 다뤄져야 될 텐데 특검에서 결국 진실을 얼마나 찾아내느냐 이게 이제 국민의 시선이 쏠리겠죠. 김경수 의원이라든지 송인배 비서관과의 관련설은 있지만 아직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특검이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없으니까 거기까지 수사가 할 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이버와 관련돼서도 특검이 좀 이렇게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삐뚤어진 잘못된 여론 조작의 주범자 그리고 그에 편승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포털사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무서운 초등생들 13세가 지하철 몰카 범인이다. 그리고 게임을 야단친 엄마의 흉기를 휘둘렀다라고 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A군은 서울 지하철 이수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언론을 통해 알게 된 불법 촬영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건은요. 9일 오전 아침 8시 50분쯤 울산 동관 주택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B군이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세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요즘 뭐 사춘기가 점점 내려와서 4학년, 5학년 때부터 사춘기가 시작된다고 하지만 이쯤 되면은 이 아이들을 철이 없다, 사춘기다라고 해서 그냥 오냐오냐 하면서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성인 범죄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글쎄 이게 이제 노출에 따른 이 모방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이건 뭐 범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사회가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온라인이라든지 초등학생 미성년자들이 몰랐던 거, 그다음에 또 알아서는 안 될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노출이 되고 과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나이에 비해서 어찌 보면 뭐 지나치게 조숙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게 이 범죄와 연결이 되는 거는 더더욱 정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뭐 일벌백계를 할 것이냐? 초등학생들이 그러면 알아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냐? 제도권에서 학교에서 그러면 이걸 막아야 되느냐? 아니면 가정교육의 문제냐? 이 모두가 참 우리의 고민이긴 한데요. 저는 뭐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이라든지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그냥 무차별로 접할 수 있고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뭔가 우리 사회에 좀 절제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다시 이제 여고생을 이제 그 산에 끌고 가서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것 관련해서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고 그것이 이제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13세 또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엄하게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라는 특히 이제 14세 이하에 대해서도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좀 가야 되나요? 소년법 개정을 해서 이들에 대해서도 강한 형사적 처벌을 좀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논의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형사 정책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예전에 어린애들이 아닌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걸 단순하게 어린애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이제 사회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런 부분들 처벌을 한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 오히려 처벌보다는 교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처벌 능력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만 개정한다고 해서 이게 또 능사는 아니라는 제한도 있거든요. 예전에는 뭐 소위 말하는 중2병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중2병이 아니라 초4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만 가도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뭔가 이제 행동들이 달라지는 그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런 처벌에 관련된 보완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교육을 위한 이런 보완은 있어야겠지만 그게 반드시 해결책이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개정이 능사는 아니라는 건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이후에 소년법 개정 문제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그 이후로 또 흐지부지 돼요. 국회에서 뭐 이렇게 한다 그래놓고선 그 다음에는 뭐 흐지부지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년법에 대해서 엄벌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도 소년법 사건을 많이 해봤는데 소년 같은 경우에는 그 상당한 단기간의 구금이라든가 단기간의 처분으로도 상당히 급격하게 변화를 합니다. 또한 이제 만약에 형사 미성년자 처벌 연령을 낮추거나 해가지고 엄벌에 처하게 되면 그 10대 때 이미 범죄도 낙인 찍히면서 평생 뭐 재기할 수 없는 상처가 되기 때문에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전과가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소년법에서 그렇게 처분을 하는 이유는 소년법상 소년원에 단기 송치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실제 실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처벌에 있어서 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소년법을 많이 하시는 전문가라든가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일단 소년법상 촉법 연령을 좀 낮춰가지고 소년원 송치라든가 그런 소년법상 처분에 대한 연령을 낮추는 것은 맞지만 다만 이제 엄벌 위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은 이 소년법 실무를 조금 좀 동떨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경청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복용하고 있는 고혈압 약을 판매 중지할 때는 병원 약국에서 대체약으로 교환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이 고혈압 치료제인 이 발사르탄이 들어가 있는 고혈압 약, 지금 암 유발 성분이 있다는 이유로 유럽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판매 중지가 됐습니다. 이 약을 혹시 드시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병원이나 약국을 찾아가서 대체약으로 교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환불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